저 역시도 스스로 부정을 하게 만드는 이 세상이 되게 싫을 때가 있어요. 내 노래가 별론가? 뭐 나의 창법이라던가 뭐 나의 스타일이 요즘 세상이랑 좀 안 맞나? 바꿔야 되나? 좀 음악적인 스타일도 조금 젊은 느낌으로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수많은 고민과 이런 것들이 작업에 참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냥 그럴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 스스로를 되게 귀하게 여기는 그 자존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뿌듯하고 세상이 아직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일단 나를 좀 귀하게 여기는 마음, 거기에서 좀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세상은 늘 뭔가 내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따라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좀 저런 막 너무 패배감과 막 그런 느낌보다는 좀 자기를 좀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좋아졌어요, 홍대광님이.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도 많이 들으시죠? 경제의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토요일 날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시는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찐팬 여러분, 또 한 주가 이렇게 지나가고 또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쉴 수 있는 초입에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는 찐팬 혜원제이님이요,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투자는 내 몫이다 생각하고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서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수만큼 물려있지만요, 모르고 물려있는 것보다는 멘탈 관리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매도 시점을 기분 좋게 상상해 봅니다. 좋은 날을 기다려 봅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14호 태풍이죠. 난마돌이 이제 지나가고요.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됐는데, 글쎄요, 이제 겨울을 앞둔 시점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죠. 그래서 우리 3프로 TV 그리고 3프로 상담소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 좋은 날 참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또 돈 문제로 마음 상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 3프로 상담소와 함께 하시면서 가을의 힐링 시간 가져보시죠. 오늘도 저와 함께 할 세 분의 게스트 세 분을 소개할게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가을 하늘이 너무 좋은 지금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의외로 가을이 안 느껴지신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낮에는 더워요, 사실. 마음이 지치면요, 내 걱정에만 푹 빠지면 하늘이 안 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을 하늘 다시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 제 요즘 일이기도 하죠.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그냥 밖에 계시면 하늘 한번 쳐다보시고, 딴 게 없습니다. 집안에 계시면 창문으로 아파트 사이로 보이는 조각 하늘이라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하늘이 저렇구나. 이거 방송할 때 비 오면 어떡하지?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그죠? 어떤가 일기예보를. 자, 그리고 제 오른쪽에 오늘의 경제 멘토입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늦가을 좋아합니다. 늦가을? 예, 스산한 바람 부는. 의외네요. 그 계절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뭐 제가 좀 정서가 칙칙해서 그런지 이 늦가을 추남입니다. 늦가을. 진짜 추남이네요. 가을도 늦가을, 만추라고 표현을 하죠. 그 만추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좀 클래식인데요. 그리고요, 3프로 상담소 85회 순서와 함께 하실 오늘의 힐링 뮤지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벌써 이렇게 이런 얘기를 좀 전에 나눴는데, 슈퍼스타 K로 가요계에 본격적으로 입성을 하신 다음에 잘 됐으면 좋겠다, 답이 없었어 등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노래들 시원시원하면서도 따뜻한 감성 보컬로 우리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는 분이죠. 싱어송라이터 홍대광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홍대광입니다. 2013년이었던가요? 네네. 슈퍼스타 K. 네네.
슈퍼스타 K는 12년. 12년. 아, 네, 제 그렇군요. 처음 이제 활동할 때가 13년. 야, 그래서 그때 얘기들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누구죠? 그 심사위원 김현우. 김현우 씨와 이적님을 섞어놓은 듯한 보이스가. 예. 그런 얘기들이 네, 있었습니다. 금색이 워낙 뭐 정말 대단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두 분보다 잘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그 두 분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예. 그게 자연스럽게 노래에서 이렇게 묻어져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적님하고 친하시잖아요. 네. 이 방송 나갔을 때는 이제 어제가 됐을 텐데요. 네. 네. 진짜 오랜만에 한 번도 못 가다가 콘서트 갑니다. 네. 요즘 콘서트를 많이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죠? 네, 이 도로 지나도 이렇게 육교 같은데 이렇게 플랜카드들이 많이 붙기 네. 시작한. 맞습니다. 그래서 가수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연습실 구하기가 어렵대요. 또. 오, 콘서트를 맞아요. 많이 하니까. 네네. 그렇군요. 네. 우리가 흔히 어떤 가수 하면 어떤 대표곡 딱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얘기하시죠. 대표곡 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노래가 아마 어렴풋이 한 번씩은 또 그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되게 것 같아요. 희망곡이라서 라디오에서도 많이 네. 나오고요. 여러 상황에서 잘 쓰이는 노래라 뭐 예를 들어 이제 오늘 불러주실 거죠? 그럼요. 네, 근데 오늘도 꼭 필요한 노래가 아닌가 다 싶어서 와닿는다. 잘 됐으면 좋겠어. 굉장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꼭 네. 필요한 노래잖아요. 지금 네. 상황에. 개사를 좀 해볼까요? 올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어제 비슷한 풍의 노래를 들었는데요. 어떤 곡이요? 제 처랑 야 이게 뭐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시지만 가요 무대라고 네. 너무 오래된 요즘 누가 진행하시죠? 가요인데? 우리 김동건 네, 아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래 그래서 근데 거기 그분 누구시지? 되게 유명한 분. 나 진짜 건망증 어떻게? 그 3대 그 트로트 김연자? 옥경이 누구시죠? 태진아. 태진아 그 가수님이 나오셔서 근데 노래말 아직도 생각나요. 정확진 않은데 다 잘 될 거야. 포기하지 마. 있죠. 저 하늘을 바라봐 하는데 그게 빠져서 듣게 돼서 한 30분 같이 봤습니다. 가요 무대. 오, TV로 네. 원래 가요 무대 그 장르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게 제가 이제 에이징 한우가 되어가는 거죠. 에이징 한우. 뭔 에이징이에요? 드라이 에이징이에요? 웨드 에이징? 술 에이징. 락매니아셨던 것 같은데 예전에. 네. 오늘도 그래서 이 홍대광님 버전에 잘 됐으면 좋겠다 너무 기대됩니다. 아는 네. 노래고요. 네. 저희 또 희망의 에너지를 뿜뿜 담아서 네. 전해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건축학을 하셨어요? 네네. 건축을 오. 사실 입학만 하고 네. 학교는 별로 못 다니고 그냥 휴학한 채로 결국 자퇴했는데 저희 그쪽 집안 쪽에 건축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선택을 했다가 선배들 보고 수업 진행 과정을 보니까 진짜 안 맞겠더라고요. 이미 너무 앞으로의 30년이 뻔히 보이니까 숨이 턱 막히면서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선택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음악으로 다시 전공을 바꿨죠. 건설 담당 애널리스트나 부동산 전문가가 되셨을 수도 그러실 수도 있겠네. 일단 비주얼로는 일단 손님 확보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 영화 이제 건축학개론이라든가 이런 게 건축학개론. 굉장히 영향을 많이 이성균 씨가 받았었는데. 나왔던가요? 네네. 네. 뭔가 멋있잖아요. 딱 뭔가 설계한 대로 막 건물이 올라가고 네. 그래서 막 나만의 그 건물로 이렇게 아름답게 그런 상상으로 갔는데 막상 학교를 가보니 그런 거는 너무 멀리에 있고 진짜 너무 그 계산과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주가도 사실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네. 대중의 인기라는 것도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정해진 길 아니고 조금 자유로운 길을 갔을 때 불안함이나 뭐 이런 건 없으세요? 근데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요. 물론 대중음악도 건축가 보면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음악은 그래도 훨씬 더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때로는 공감을 못 해주더라도 뭔가 저 혼자만의 이야기라도 그 건축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세상에 내보낼 수 있고 그거만으로도 이미 좀 만족되는 게 있어서 꼭 사랑과 별개로. 그렇군요. 가치 투자자의 철학이시네. 언젠가 알아주겠지. 그렇죠. 아직 건축은 3D 프린터로도 어렵고 그런 확실한. 아이고. 근데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자퇴를 하시고 군대 제대 이후에 예술대학으로 다시 입학을 하셨고 그때 또 종교도 얻으시고 그때가 딱 그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었네요. 네, 진짜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종교가 저에게 되게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삶에 사실 뭔가를 결정할 때 확신이 들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스스로를 믿어야 되는 확신이 그렇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거를 결정한다라고 확신을 내리기가 그 당시에 저에겐 되게 용기가 많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때 종교가 저에게 큰 용기가 되었고 그래서 정말 자신감 있게 다니던 학교를 관두고 음대를 선택했는데 집에서 정말 엄청 어마어마한 쌍욕을 먹었어요. 쌍욕. 네. 너무너무 싫어하셨고 예. 그래서 진짜 학교 너가 마음대로 결정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두 분 중에 두 분 다. 두 분 다? 예. 오. 그래서 한 분은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러는데 통상. 근데 제가 조금 너무 상의 없이 혼자 음. 예, 너무 결단한 부분이어가지고 근데 근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많이 응원해주고 계세요. 잘한 것 같다고. 대광이라는 이름이 본명이시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종교를 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대광 그 크리스찬 학교잖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영락교회 쪽에서 하는 걸걸요. 근데 10년 정도 이렇게 음악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생활인이시잖아요. 음악이 생각이 듣죠. 음악인이면서 음악을 또 삶의 터전으로 이렇게 삶이신데 좀 불안하고 힘들고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너무 많죠, 사실. 네. 안정적인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업계에서도 상위 1%는 네, 굉장히 넉넉하고 앞으로의 삶이 다 보장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음악하는 사람들은 투잡이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음악 업계에서 나름 그래도 좀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막 먹고 사는 걱정까지 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항상 있고 그리고 언제 또 뭐랄까 저희가 그 대중 가수다 보니까 인기로 먹고 살고 관심으로 사실은 생계를 유지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평생 유지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늘 계속 고군분투해야 되고 좋은 활동을 계속 해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압박감들이 저를 짓누르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종교의 힘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이렇게 인터넷 그 매체를 통해서 그 안성기님 네. 그 투병 중이시죠. 봐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셨으면 안성기님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얼굴이 많이 부어 계신 건데 아마 배창호 감독님이라고 배창호 감독님 그 아마 기념하는 행사에 이렇게 그죠? 보셨나 봐요, 그죠? 네네. 김보연 김보연님이 이렇게 부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의지에서 이렇게 서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좀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관리도 철저하시고 그러고 막 건강에 관련해서 뭐 그러신 분인데 그게 이렇게 투병을 하시니까 이렇게 뵙기가 참 빨리 좀 쾌차하셔서 다시 좋은 작품으로 좀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 지금 뭐 걱정 이야기하셨는데 그냥 제 느낌에는 뭐 제가 뭐 경험한 게 다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 인생을 이렇게
간접 경험하는 게 제 네. 직업이다 보니까요. 최대치의 걱정이 100이고 걱정이 없는 걸 0이라고 치면 제 느낌엔요. 제일 적게 느낄 수 있는 수준이 50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네. 그러니까 50에서 100 사이인 거지. 그것보다 더 걱정을 없애려고 하는 순간 더 인생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내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도 그런 일이 찾아올 수 있는 게 사실은 인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참 좀 걱정이라는 게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요즘 내추럴이다 이런 용어가 좀 마음 관리에서 유행이거든요. 네. 너무 걱정을 제로로 올리려고 그러면 어려워서 내 생각에 이게 한 50 정도다 내가 걱정이 그러면 굿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교수님께 상담 받으러 가는 분들은 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시니까 다 50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실제로 진짜 걱정이 없는 사람 많이 없는 그쵸, 사람들도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저도 뭐 정신과 의사 28년 했는데 저는 한 70에서 80 정도 걱정이 많은 편이에요. 그럼 나는 뭐야? 우리 윤 교수님이 7, 80이면 나는 한 그러니까 150 얼굴은 되는데. 웃고 있는데 그냥 걱정 엄청 많이 하는. 그래서 정신과 했고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는 이제 다양하지만 네,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뭐 저와는 차원이 다른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이 걱정이 지금 내가 결핍이 아니라 이게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해야 위기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진짜 긍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집안에 몇 분씩 있으실 거예요. 삶이 어려워요. 긍정적이니까 사업이 다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실패해. 보증도 막 써요. 믿으니까. 긍정적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걱정을 좀 해서 위기 관리를 하는 바탕 위에 적절한 긍정성이 결합되는 게 이제 최고인데 그 균형이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의외로 걱정이 쭉 해서 성공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걱정할 일이 없는데 자기 걱정 수치 너무 올라간 거예요. 이거에 좀 안 좋은 점이 객관적으로 걱정할 일이 없는데 주관적으로 걱정이 많으면요, 주변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보다 재산이 뒤에 2개가 더 붙은 분이 돈 걱정해. 뭐 이런저런 걱정하면 들어는 드리겠지만 수신 거부하고 싶다. 내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나? 아니 근데 증권업계에서는 우리 김학균 센터장이 정말 저분이 무슨 걱정이 있겠냐 이런 분이잖아요. 아유, 그런 게 걱정이야말로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진짜 투자야말로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잘은 못하지만 전망을 하는 게 업인데 제가 전망할 때 한 80%의 확신이 있다. 대부분은 제가 틀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내가 뭘 놓쳤든가. 대부분은 뭐 저의 감으론 55대 45 내지는 60대 40에서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요즘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이것 또한 우리가 또 투자자로서 가져야 될, 또 견뎌야 될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자기가 주가 빠진 게 반토막 난 사례도 있거든요. 예, 뭐 그래서 저는 투자라는 게 또 잘 이겨내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학균 센터장이 걱정 없으실까? 아, 그런가요? 아유, 아닙니다. 아유. 자, 걱정 없는 인생이 있겠어요. 사실 그죠? 예, 그건 좀 비정상적인데, 그렇지만 그 걱정을 걱정으로 덮지 않고 걱정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을 잘 대광 한 줄기 큰 빛을 잘 보고 그걸 좋은 결론으로 잘 이끌 수 있는 그 역량이 사실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네. 우리 홍대강님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나갈 거니까요. 우리 첫 번째 사연의 네. 주인공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3세 남성으로 현재 대학에서 고전문학, 한문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3프로를 구독하기 시작했고 주식 투자도 시작. 3년이 지난 지금 3프로와 투자가 생활의 일부로 굳어졌습니다. 3프로를 통해 경제 전반에 관해 많이 배웠으며 또한 투자를 잘하려는 욕심에 기업과 산업에 관한 리포트를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한문 관련 공부가 전부였었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 새로운 산업과 세상을 바꾸는 여러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3프로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학 시간 강사로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 풍족하지 않은데요. 하지만 그나마 안정적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였기에 다른 강사분들보다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문학과 관련된 많은 연구소들이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일하던 연구소도 폐쇄되었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한문학 관련 수업들도 처음 강의를 시작했던 13년보다 인기가 많이 사그라들어 수강생도 줄어들고 수업들도 점점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4대문 안에 대학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는 처지라 이 생활을 몇 해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연구소 직장을 잃고는 처자식이 있는 몸이다 보니 짧은 시간도 쉴 수 없기에 다시 작은 연구소에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급하게 구한 직장이다 보니 안정적이지 않고 제가 공부하던 분야와는 다른 분야라 하루하루 억지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해왔던 일은 지나치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일이라 다른 직종으로의 이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저는 나이도 많은 편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직종으로 직업 전환을 할 수 있을지요? 혹은 어떤 방법으로 이직을 할 수 있을지요? 평생을 공부하고 리포트를 읽고 쓰는 일에만 능숙한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직종으로 이직을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을 원하는 직장이 있기는 할까요? 창업 정도가 유일한 대안일까요? 아니면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든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전공 분야 외에도 생명윤리와 문화 콘텐츠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고전문학과 생명윤리, 고전문학과 문화 콘텐츠를 접합시킨 형태의 강의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바탕으로 올해 초 여름부터 관련된 여러 직종에 지원해보고 있지만 아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영어와 컴퓨터에는 익숙한 편이지만 자격증은 아직 없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토익과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틈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만으로 충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43세 이직에 대한 고민을 남에게 말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반평생을 상아탑에 갇혀 살았기에 정보가 너무나 부족하여 추상적인 충고라도 얻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고민을 의뢰드립니다. 읽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감이 있어요. 라는 예. 많은 분들이 하실 고민인 것 같은데 3프로 상담소에서 약간 커리어 그러니까요. 43살 남성인데 우리 윤 교수님은 뭐 그 잡 그러니까 이제 의사로서의 직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이시니까 그런 고민은 많이 않으셨고 혹시 뭐 개업을 할까? 그냥 학교에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은 좀 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네, 피부과를 할 거고요. 너무 개업한다? 후회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운이 있다면 형처럼 살고 싶고요. 왜? 제 마음이죠. 그래서 네, 뭐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그 요즘 그 우리나라 제일 대표적인 대기업에 가도 그 뭐 형님도 잘 아시겠지만 약간 평생 직장 개념이 금융권은 평생 직장 개념이 아직도 좀 많이 그래도 제가 보기엔 상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은행 정도가 증권은 뭐 전혀. 네네네. 그 은행.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대기업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드려보면은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또 굉장히 그 한 여성분은 파티셰리 네 그거 얘기하셨고요. 한 남자분은 배우가 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전자 쪽 기업이었는데요. 그래서 S? 네네. S? 야, 좀 신기하다. 자기 일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꼭 지금 여기에 딱 맞춰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좀 그런 마음이 많고 그게 또 나쁜 것도 아니고 뭐 기존 거를 강화시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세컨 프로젝트라는 용어들을 좀 쓰더라고요. 내가 기존 걸 하면서 다 때려치고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내가 맞을지 안 맞을지 좀 태핑을 해서 이게 좀 괜찮다 하면 뭐 글로 전환할 수도 있고 좀 뭐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세컨 잠 내지는 세컨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찾고 계시는 이 상황이신 일을 것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문 및 이 문화 콘텐츠 또 이런 학생들을 가리키는 걸 좋아하시는데 당장 이제 그게 이 시간 강사만으로는 사실 생활이 안 되니까 서브로 이제 연구소를 다니시는데 그 연구소가 이제 딱 본인하고 딱 조인트가 안 맞는 그런 것 같으신데 우리 센터장님도 지금 증권업계에 들어오셔서 이게 두 번째 직장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직을 네 번째 직장이니까 네 번째? 꽤 한편이네요. 네. 네. 그러신가요? 왜 저는 그 지금 다니시는 데하고 대우증권하고 두 군데만 생각. 그 전에 한국투자증권, 신공투 이렇게 한투자. 되셨습니다. 네. 한국의 큰 회사는 다 다니셨네요. 근데 이분 그때 참 농협은 없을 때죠. 예, 농협이 좀 있었습니다. 없을 때죠. 네. 진짜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듯한 말씀 아주 선한 그러니까요. 40대에 사실 40대 중년이면 마음도 거칠어질 수 있는데 참 누구나 하는 고민일 듯해요.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뭐 비교적 괜찮은 직장 갔다고 하더라도 직장 떠나서 한 30년은 평균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직장인보다 7년 먼저 좀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콘텐츠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물론 뭐 유튜버로 해서 성공하기가 또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또 콘텐츠를 직접 그 수요자한테 전달하는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좀 많아졌기 때문에 저도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조금씩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글쎄요. 저도 이제 왜 이 43살 이분하고 공감이 있냐면 저도 43살에 한국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네. 2008년도? 아이고 아주 8년도에. 올가을보다 더 험악할 때 들어오셨네요. 금융위기 때 2008년도 7월에 들어왔으니까요. 위기 직전에 네, 오셨군요. 직전이죠, 직전. 근데 이제 정말 들어올 생각이 없었었어요. 솔직히. 난 이제 미국에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그 조언을 하나 드리면 주위에 얘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좋은 잡이 말씀이에요.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시간 강사 하시고 연구소에 가셔도 그냥 교수님이에요. 그렇죠. 교수님이 주는 인상은 그냥 그야말로 평생 직장이고 크게 부자는 안 되지만 뭐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인이 꽤 많으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2008년 초에 이 업계 대선배님 저하고 이제 막역한 관계에 있고 때에 따라 저의 후견인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저 뉴욕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보시면 맞아 그랬었지 그러실 텐데 한참 장사한다고 막 바쁜 때인데 전화 오셔가지고 저녁이나 하지 그래서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분을 만나 뵈러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혀 뜻밖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들어오지.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혼감생심 저는 이제 저 영주권도 받았고 뭐 비즈니스도 웬만큼 잘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이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편치 않게 보였나 봐요. 기존에 한국에서 넥타이 매고 이렇게 만나보던 상황에서 잠바를 입고 이렇게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있는 그래서 이 정도 경험했으면 들어오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저의 한마디가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안 들어가려고요. 저 이제 미국에서 뿌리 내리고요. 웬만큼 자리 잡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좋은 데 있으면 알려주시든지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그분이 그 선배님이
마음에 담고 계시다가 정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집안의 어떤 이벤트하고 겹쳐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저 여기 그냥 있으려고요. 누구누구님. 뭐 뜻은 고마운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죠, 사람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근데 정말 오려는 계획이 단 1도 없었는데 관계랄까 또 뭐 그런 우발적이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한마디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에 금융이 직전에 왔고 그게 이제 저한테 되게 좋은 기회가 됐던 기억이었는데 그래서 이 교수님이죠. 시간 강사를 하시는 연구원 교수님께서도 주위에 물어보시거나 물어보지 않더라도 마음이 좀 편안한 분이 계시면 나 이런 상황이야. 네. 혹시 좋은 기회 있으면 좀 알려줘. 이런 용기를 내세요. 왜냐하면 여기 끝에 사연에 43세 이직에 대한 고민을 남에게 말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반평생을 상아탑에 갇혀 살았기에 정보가 너무나 부족하여 추상적인 충고라도 얻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고민을 의뢰드립니다. 아니 지금 43살이면 청년인데 제가 43살이면 좀 레이저로 바꿉니다. 저는 레이저. 그래서 아까 우리 걱정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걱정이잖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한문학을 잘못 선택했어. 나는 너무 지금 경쟁력이 없어. 이 시대에 안 맞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깔리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어떤 직종이든 이거를 느끼고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 사회를 Great Transition 대전환의 with high pressure. 이 하이 프레셔가 걱정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적응을 못 하고 있는 인류인 거죠. 명강의를 해주시는 송길영 부사장님 네네네. 그 말씀 보면은 이제 살아남으려면 정규전이 아니라 이제 플랫폼을 갖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컨텐츠가 특별함이 있든지. 그 고민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플랫폼이야 이게 뭐 물론 내가 엄청난 컨텐츠가 되면 내가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되게 안정적인 직업을 일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조인이나 저희 의사들도 이게 어떻게 특징을 갖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어마어마한 그렇죠.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꼭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나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해버리면은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경쟁력으로 만들려고 내 마음에서 생기는 긍정적인 프레셔인데 그걸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성장 쪽으로 잘 안 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에너지화해서 좀 더 한문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시장이 준다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경쟁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적고 돌고 돌다 보면 또 없어질 건 아니고 되게 중요한 콘텐츠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한자랄 그 교수님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요. 정년퇴임 하시고 또 유튜브. 아니 뭐 여기저기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요. 온갖 책에 다 감사하고 계시고요. 제가 보니까. 네, 확실히 이게 경제가 규모가 커질 때는 사람들이 그 커지는데 이렇게 적응을 하고 수혜를 누리면서 좀 걱정이 별로 없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저성장으로 가면서 저희 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약사 나온 친구들을 한번 뽑으려고 공모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도 처음 공모하는 거라서 얼마나 올까 했는데 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왜 약대 나오셔가지고 왜 증권회사 오시려고 그래요? 언제쯤에 그런 작년 11월. 작년 얘기예요. 제약 애널리스트를 뽑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뭐 아주 훌륭한 사람 하나 뽑혔는데 바이오 쪽으로. 네. 그래서 일단 질문이 약대 가기도 어렵고 약대가 굉장히 좋은 자영업이잖아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 네. 취직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런데. 그렇군요. 근데 자기 친구들은 개업할 거란 기대를 가진 사람 한 명도 없대요. 왜냐하면 목 좋은 데는 이미 약국이 있고 베이비 부모들이 다 해요. 나이 드신 약사분들 동네에. 그분들 정년도 없어요. 좋은 직업일수록.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목 좋은 데 다 잡고 있는 거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예전에 비교적 괜찮았던 일들도 이제 과거보다는 덜 괜찮고 저는 뭐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적응하고 그걸 또 이겨내는데 또 우리가 삶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이분께서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아유 저는 7살 쌍둥이 아빠의 1년 단위 비정규직이거든요. 7살 쌍둥이. 예, 저도 임원이시니까. 그럼요.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뭐 조금 다르지만 뭐 저의 고민과도 저는 그닥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대강님은 가수 네. 10년 넘게 하시면서 직업을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오늘 근데 이 사연 때문에 많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일단 처음 드는 생각은 아 이런 자리도 참 좋다라는 생각. 저는 그냥 제가 느끼는 생각은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고민을 하진 않고 앞으로 막 막막한 삶이 느껴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 막막한 감정은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실력과 저의 능력을 세상이 정확하게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특히 저희 쪽은 트렌드도 워낙 자주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발맞춰서 나아가는 게 맞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묵묵하게 제 길을 가야 되는 게 맞을 때도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늘 부딪히는 곳인데 저 역시도 스스로 부정을 하게 만드는 이 세상이 되게 싫을 때가 있어요. 내 노래가 별론가? 뭐 나의 창법이라던가 뭐 나의 스타일이 요즘 세상이랑 좀 안 맞나? 바꿔야 되나? 좀 음악적인 스타일도 조금 젊은 느낌으로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수많은 고민과 이런 것들이 작업에 참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냥 그럴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 스스로를 되게 귀하게 여기는 그 자존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뿌듯하고 세상이 아직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일단 나를 좀 귀하게 여기는 마음 거기에서 좀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세상은 늘 뭔가 내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따라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결국 그거에 맞춰서 살아간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해서 진짜 내 마음이 가득 찰까 싶기도 해요. 진짜 나를 알아주는 게 결국에는 가장 뿌듯하고 행복할 텐데 그냥 세상에 맞춰서 살아간 나는 약간 허물 같은 느낌이어서 그냥 충분히 괜찮으신 분 같아서 좀 저런 막 너무 패배감과 막 그런 느낌보다는 좀 자기를 좀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너무 좋습니다. 원래 노래를 청해 들으려고 모셨는데 시인이세요. 시인. 우리 세 명의 아재들이 다 그 말씀에 빠져버렸네요. 네. 좋아졌어요. 홍대강님이. 저도요. 저도 근데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지금. 다음 주에 그래서 이 좋은 감정의 클라이막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노래를 청해 들을 텐데 네. 노래 제목이 어떤 노래를 할까요? 이분한테 같은데요? 노래 그 아까 그 잘될 제목 거야. 있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를 잘 됐으면 좋겠다. 먼저 한번 그거 하시죠, 뭐. 네, 굉장히 네, 에너지가 있고 네.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43살 우리 팬분, 세 명의 조언보다도 훨씬 더 값진 홍대강님의 조언도 있었고 또 홍대강님의 격려의 힐링송을 들어보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 청해 듣죠. 같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이 노래 너에게만 부를 노래 너만 상상하며 만든 노래 너를 떠올리며 난 망설임도 없이 쭉 써내려간 노래야 이 노래를 듣는 너의 마음이 마냥 기쁨만이기를 바래 지극히 순수한 행복이기를 바래 지금부터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서로 위로가 필요할 때면 잔잔한 노래가 되어주는 연인들처럼 혼자 이제 난
갑자기라 뜬금없겠지만 10번 20번은 고민해봐도 고백하는 게 답인 거야. Girl, do you know this song is only for you. 그래 이 노래는 너의 노래야. 정말 열심히 쓴 널 위한 세레나데. 자 들어봐.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서로 위로가 필요할 때면 잔잔한 노래가 되어주는 연인들처럼 혼자 이젠 안녕.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거야. 벅차오르는 기분이 좋아. 그래 나는 정말 네가 좋아. 어젯밤처럼 너와 단둘이 손을 잡고 걸으면 딴따단 딴딴따단 분홍길을 걸으면 좋겠다. 나 널 좋아해. 같이 사랑을 시작해보자. 나와 함께 걷는 거야. 또 뛰는 거야. 그것보다 좋은 건 없을 거야.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서로 위로가 필요할 때면 잔잔한 노래가 되어주는 연인들처럼 혼자 이젠 안녕.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거야. 벅차오르는 기분이 좋아. 그래 나는 정말 네가 좋아. 더 됐으면 좋겠다. 와. 감사합니다. 평생 이 노래만 야, 들으면 근데 평생 이 노래만 들으면 되겠는데. 아니요, 평일날 이렇게 가는 분을 세울 수 있는 노래가 많지 않거든요. 대박. 왜냐면 여의도는 또 옆에 이렇게 안 보고 쫙. 아, 그러니까 예. 제가 사실 뭐 예를 들면 광화문, 여의도, 강남 이렇게 가보면 사람들의 태도가 다 다른데 플레이리스트. 여의도가 제일 정신없어. 휴대폰 시세 보면서 시세 보면서 앞만 보고 다니는데 다 쏘는 거야 다. 홍대광님 대박인데. 홍대광님이라는 청량 음료가 나오면 그러니까. 코카콜라 펩시 이길 것 같습니다. 너무 청량해서. 와. 와, 한 줄기 큰 빛이었어. 네. 대광이었어. 그죠? 예, 가사가 정말 좋네요. 홍대광 티셔츠를 좀 입고 다녀야겠는데. 자체적인. 언제 콘서트 계획이 있으신가요? 연말에 네 크리스마스 때 연말에. 네. 오. 우리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하는데 저희가 보셔요. 크리스마스 라이브를 저희가 하거든요. 너무 노래도 잘 해주셨고 또 가사의 의미가 지금 저희에게 딱 맞는, 그죠? 가사가 진짜 이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귀에 이게 탁탁 박히는.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정권에서 객장에 좀 가끔씩 켜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로고 송으로 할까? 그러니까요. 뭔가 잘 에너지가 있네요. 예. 잘 됐으면 좋겠다의 양대 산맥이네요. 태진아 선배님, 홍대광 선배님. 태진아 홍대감 약간 또 감사합니다. 어쨌든 좋은 노래 들려주셨네요. 자, 사연도 하나 읽어주셔야 돼요. 제가 읽을까요? 예, 네. 거기 7페이지에 있는 거. 네, 제가 사연을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주식을 시작한 지 1년쯤 된 것 같아요. 3프로와 타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주식을 시작했는데 듣다 보면 사야 될 게 너무 많아서 200-300 종목으로 늘었네요. 진짜 많이 사셨네. 어떨 땐 어느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손실이 적었는데 작년 여름부터는 손실이 커서 고민이 늘었습니다. 어느 방송에선 지금 추미할 때지 손절하는 게 아니라 하고, 어느 방송에선 하방이 열려 있으니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하지만 손절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실이 커져 서울 주변 아파트 하나가 없어지네요. 아들 집이나 사줄 걸. 그래서 잠이 안 오는 날이 많은데 사실 제가 현재 암 치유 중인 환자라 아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가족들 권유대로 손절을 해보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손절한 종목만 반등하더라고요.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좋아지기만 한다면 이제 손절 그만하고 싶은데요. 저의 건강과 주식 손실액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3프로 여러분과 윤 박사님,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모두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분 사연은 더 마음이 아픈데. 아이고. 예.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뭐 그냥 건조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좀 종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분산 투자를 말하지만 내가 잘 아는 종목들을 나누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2,300개는 사연 주신 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종목을 사고 파셨는지도 모르실 거라 그러면 제 생각엔 관리할 수 있는 범주보다 너무 큰 것 같고요. 손절매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모르는 게 많으니까 기계적으로 뭐 떨어지게 되면 한 뭐 20% 떨어지게 일단 팔아라. 그 악재는 네가 모를 뿐이지 시장은 합리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아니 내가 좋아 보여서 샀으면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 거지 왜 파냐 이런 이제 견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둘 다 존중할 철학인데 전 좀 후자 쪽인 것 같아요. 뭐 시장이란 게 늘 우리가 주가로 보면 내가 의사결정을 잘못한 것 같지만 시장은 사람이 가진 욕심과 공포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걱정 없이 살 때는 없는데 시장은 늘 과장하는 것 같아요. 올라갈 땐 늘 과장하고 떨어질 땐 또 늘 또 과장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금융시장에서 확실한 거는 확실한 게 없다는 것만 확실하거든요. 내가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다 꼭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주식을 샀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샀는지에 대한 기준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꼭 맞아서가 아니라 이게 없으면 뭐 올라갈 땐 벌었다가 떨어질 땐 떨어져 내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준거의 틀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조금 종목을 좀 줄이시고 또 본인이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뭐 종목은 좀 견디시고 뭐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들 저는- 집이나 한 채 사줄 걸 예. 이런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저는 뭐 당연히 금융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제 역할 측면에서 만약 저한테 오셨다 그러면 당연히 가족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줄여야 돼. 현 상황에선 얘기하고 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손절해. 손해봐도 네. 되니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거에는 좀 스트레스 프리한 상황을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을 만들자는 생각이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네, 스트레스 프리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있냐 아니냐 이고 스트레스가 아예 없다는 거는 무료함인데 무료한 만큼 또 스트레스가 없어. 요즘 이제 좀 다른 예지만 전체적으로 결혼이 좀 천천히 하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 제 이제 클라이언트로도 오시고 제 후배 중에도 뭐 좀 결혼이 늦어진다든지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또 이번에 잘 안 돼서 헤어지게 됐다 뭐 이런 고민을 하는 후배들한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안 한 게 제일 문제인 거지 뭐래도 한 거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낸 거다. 비록 헤어짐의 통증이 있더라도 스트레스라는 건요 뭘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그것 때문에 감정 반응이 강해지면 그게 몸을 상하게 하는 거지 주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식을 하는 게 오히려 몸에 좋을 수도 있어요. 적절한 자극이 되면. 근데 여기 보시면 손절을 하니 기가 막히다 하시면요. 손절하신 게 몸에 오히려 더 내상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안 하는 게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게 몸까지 도움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좀 손절이라기보다는 좀 줄이셔야 되니까 그것도 좀 전문가와 상의도 하시고 좀 공부도 하나 하셔서 한 개 한 개 좀 여유롭게 하시면서 그 컨텐츠를 그렇게 좀 공부도 하시고 그런 것 자체도 좀 삶의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 걸로 하면 오히려 확 다 정리해 버리셔서 왜 그랬지 속상해 이런 것보다 그게 오히려 몸 건강에도 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십시오.
네. 200-300 종목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 손실이 났다라는 거는 규모가 꽤 크시다는 얘기죠. 예. 그죠? 어? 예를 들면 한 종목, 두 종목을 사면은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어도 500만 원, 300만 원도 될 수 있고, 근데 사실 내가 정말 안 되는 종목만 고르신 것도 아닐 거고, 또 그렇게 고르는 것도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200, 300이면 뭐 제 생각엔 버진 것도 있고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퉁칠 텐데 아마 이제 그래도 장이 빠졌으니까 이 정도면 거의 시장 평균이실 가능성이 많은데 규모 있게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들 집이나 사줄 걸 증여세 무섭다고 사주지도 못했는데 이런 거 보니까 사실은 앞선 사연의 그 43살 남성 사연자보다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인 것 같긴 해요. 네네. 아예 그렇지 않은 분도 이런 생각은 안 하시거든. 아들 집 사주고 증여세 이런 거 생각 안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암 치유 중이시니까. 근데 암 치유 중이라는 게 암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암 치유에 도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럼 주식 생각하는 게 낫죠. 네, 스트레스 관리는 좀 내 걱정거리에서 좀 브레이크, 좀 멀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기 암을 때문에.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반은 또 암 생각하시고 반은 하락하는 주식 생각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100이 암 걱정을 하다가 하긴 암 50 걱정이 제일 셀 거예요, 그죠? 당연하죠. 네, 주식이 낫죠. 그럴 네. 수 있겠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금융 전문가가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분들도 여러 의견이 있을 건데 그걸 반추라 그러죠. 잘 안 쓰는 말인데 영어 루미네이션. 그 걱정의 공간에 빠져버리는. 네, 그럼 혼자 수술 다 하고 그러니까 근데 글로 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가 진짜 맥시멈 스트레스. 어떻게 보면 윤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생명의 문제잖아요. 근데 전 투자마저도 이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우리가 투자하면서 늘 갖는 생각은 이게 다고 세상이 끝날 것 같고, 뭐 세상은 외피는 다르지만 제 생각엔 세상이 계속 좋을 것 시장의 관점에서 계속 오를 것 같다고 믿거나 계속 떨어질 것 같다고 믿기보다는 사이클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 금리도 올라가고 나라 간의 분쟁도 있게 한없이 갈 것 같지만 영원한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복귀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워렌 버핏이란 사람은 너무도 훌륭한 사람이니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오랫동안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65세 이상의 그 사람의 부가 대부분이 형성이 됐는데, 제 주변의 분을 보더라도 정말 정말 통찰력 있는 투자자분들이 있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면 저는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이것을 순환의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지 내가 주식 팔고 정리하고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끝내고 싶어도 주식 내가 정말 이 주식하면 그 집안이 망한다더니 정말 그랬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한 4, 5년 지나고 시장이 좋아진다 그러면 또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가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늘 3, 4년에 한 번씩 주식 투자 붐이 있었거든요. 주식에서 깨지고 집단적 패배의식이 있고 몇 년 지나서 까먹으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이 투자의 기회라는 거는 정말 버스와 같아서 이번엔 놓쳤지만 또 와요. 그런 거라 그러면 뭐 종목을 줄이시고 하는 것도 내 투자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이 내 투자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맞아요. 어떻게 저도 대광님은 주식 투자를 저도 한 3년 됐는데 그냥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냥 주변 지인과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기 시작해가지고 저도 나름 많은 경험들을 주식을 통해서 울고 웃고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질문이었었거든요. 심리학적으로 하나 질문이 있었어요. 과연 이 주식을 대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주식은 성공하기도 하고 뭐 실패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런 과정 속에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의 그 마음가짐과 또 반대로 상승했을 때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좀 격차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을 진짜 손 떼야겠다고 느꼈던 게, 한번 코로나 시점이 왔을 때 진짜 크게
한번 맞았거든요. 그때 감정적으로 너무 불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식을 감정적으로 대하면 이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 주식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곳이라 감정으로 대응하면 무조건 실패한다고. 그래서 이성으로 대해라. 그래서 제가 그 말에 한번 버티고 참았는데 결국에 더 내려가는 걸 보면서 어쨌든 뭐 그런 아픈 사연이 있었죠. 그래서 안 그래도 저는 뭐 이렇게 제가 막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감정적으로 남들보다 감정적으로 한 발 앞서 있으면 좀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힘든 장에서 모두가 똑같이 힘들다면 나는 거기서 좀 덜 힘들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면 남들이 못 보는 걸 조금 더 볼 수 있고 더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한번 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박사님께? 네. 네. 주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일단은 사람이 아티스트신데 감성적이실 거고요. 네. 그게 뭐 음악에만 반응하실 건 아니고 또 세상 모든 것에 만남에도 더 느끼실 거고 주식이 엄청난 아이이기 때문에 네, 어느 친구 이상 어느 연인 이상 더 감정적이시겠죠. 그래서 뭐 그 자체는 뭐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2부 순서로 또 대법관님이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감정을 법원이 아니라 정보기관으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좀 거리를 둬라. 무슨 얘기냐면 정보기관의 의견은 우리가 선고가 아니잖아요. 너는 무죄다 유죄다가 아니라 이런 의견이야. 너 주식 잘하고 있어?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온다면 오케이 땡큐 감정. 그리고 사실은 고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 내가 너무 감정적이다 그러면 성격별로 그건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격별로 제한하기는 그런 분들은 좀 전문가한테 많이 맡기는 게 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감정이 너무 이러면은 객관적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지. 뭐 감정적인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감정적이신 분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도 그렇진 않아요. 않아요. 우리 형은 엄청 감정적인데 진짜. 센터장님도 감정적이고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감정적이고 근데 감정적인 면과 이제 감성이 좀 있다. 뭐 이런 게 좀 동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수성 없는 사람들이 또 주식을 잘하냐? 그건 같지도 않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요? 데이터를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사람의 기질이 다 다른데 뭐 제 생각에는 사람의 성격보다 전문가라고 하셨지만 장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같은 마음은 그걸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대부분은 지금 보이는 게 비슷하게 갈 거라고 믿는 편향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엔 돈의 성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공장님 말씀으로 가는데 주식에 올인할수록 질환율이 높아요. 내 돈을 많이 걸었는데 그 변동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또다시 또 워렌 버핏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전 워렌 버핏이 똑똑하고 통찰력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거는 보험회사를 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늘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늘 돈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은 늘 200억 불을 20조 원이 있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주식 사서 떨어지면 또 사고 또 사고 하니까 이기는 거니까 저는 투자가 정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주식 투자가 절대적으로 가진 자에게 전 유리한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산의 일부만 하는 사람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처럼 해야 우리가 뭔가 휘둘리는 시장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뭐 우리가 영끌이나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게 당위적으로 그런 거기도 하지만은 승률을 낮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더라도 내 돈에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은 저는 50만 원만 주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50만 원 주식 더 사더라도. 그래서 좀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부자처럼 하는 애티튜드가 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쾌차하시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식도 주식이지만 어쨌든 치유 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네. 경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죠? 치유되실 네.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5년 완치 판정하는데 5년이 대부분 그 기다리시는데 되게 참 시간이 안 간다 이런 얘기. 5년이면 제 생각에 주식 사이클이 한 번은 굉장히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 센터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 스트레스 좀 요 정도는 내가 좀 덜 받고 할 수 있다는 금액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자식 집 주셔서 칭찬받을 수도 있는데 집 산 거 자식이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저희가 정말 딱 이 밴딩. 사연에 맞는 노래가 또 준비되어 있네. 네? 홍대강님의 아, 해피엔딩. 네? 결국은 그러게요. 다 잘 될 거고 다 해피하게 마무리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홍대강님의 두 번째 힐링송을 청해 듣겠습니다. 해피엔딩. 네. 긍정적인 노래를 준비하게 됐네요. 함께만 트는 저녁이 늦은 달밤에 밤 산책이 사소하고도 너무나 평범한 일들이 이렇게나 좋을 일인가. 나도 가끔은 신기해. 이런 행복이 다를 것이란 게 영화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매일 설레는 이 기분. 어쩌면 나는 찾은 것 같아. 내 인생의 주연 배우를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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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가 끝도 없이 흘러나오고 아무 일 없이 기분이 하늘을 날아 온종일 웃음이 나는 걸 이런 내 맘이 참 이상해. 언제나 널 떠올릴 때면 괜찮은 멜로디와 한 편 본 것처럼 나 마음이 두근거려. 빈 골목에 우리들 가로등 불빛 환하게 비추며 고운 세상이 너와 나를 위해 모두 멈춘 듯한 기분. 어쩌면 나는 알 것만 같아. 너와 나의 다음 장면이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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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가 끝도 없이 흘러나오고 집으로 돌아가는 너의 뒷모습에 나 괜히 가슴이 시려.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 참 기쁜 순간도 눈물겨운 순간에도 항상 지금처럼 너의 곁에 내가 있다면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이 말밖에 없는 것 같아. 이 온통 사랑뿐인 노래 불러봐도
아 정말 두 번째 노래도 정말 좋으네. 그죠?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가요. 네. 저 찬란하고 가슴 벅찬 엔딩을 향해 나와 같이 걸을래 라는 건데 딱 그 부분 부르면서 네. 아 정말 이 방송과 아 너무 잘 맞는 가사다. 그러게요. 두 번째 사연 주신 사연의 주인공께서 정말 딱 물로 씻은 듯이 쾌차하시고 네. 그리고 돈 문제도 잘 풀려나가시기를 찬란한 빛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좀 아쉽지만 84번째 3프로 상담소 1부는 이렇게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평상시보다 10분 이상 더 그러네요.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워낙 이제 노래도 좋고 또 우리 김학균 센터님 오시니까 이렇게 얘기가 더 풍성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멀리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 저희 목 좀 잠깐 채우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요 정말 만나보기 힘드신 대법관 유튜버를 한분 모시니까요. 여러분 대박인데요. 법률적인 네, 것도 또 배우시니 좋잖아요. 잠시 후에 여러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